저의 문제의식의 출발은 아까 심상용 선생님께서도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현대 미술이 어떤 이슈, 주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미술이라는 게 우리 눈에 주는 즐거움보다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젠더라든지 소수자라든지 어떤 이슈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주지주의적 경향이 지금 현대미술을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 아까 심상영 선생님께서는 저 데카르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플라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감각적 즐거움 대신에 어떤 이념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경향에서부터, 특히 보자면 한 60년대부터 시작된 이제 비판 이론의 맥락 속에서 인간의 감각적 즐거움을 뭔가 자본주의적 상품미학과 연결시켜서 했었던 논의들이, 뭔가 즐거우면 이거는 이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구매하게 하고 뭔가를 소비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상품미학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이 오랜 또 생각들이 6, 70년대 이후에 현대미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었던 것도 이런 주지적 경향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런 주지주의적인 경향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엘리트주의와 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뭐 미술에서 예술에서 뭔가 즐거워하는 것은 뭔가 이제 이제 이지적이지 못하고 지적이지 못한 어떤 태도인 것처럼 보는 경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이르렀냐면, 현대 미술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 결과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저 이용덕 작가의 작업을 사실 저도 이제 이런 현대 미술 씬에 이런 주의적 경향에 익숙해 있었던 저로서도 처음 뵀었던 건 이미지로 먼저 보았습니다. 실물 보기 전에. 그리고 나서는 좀 당황했었어요. 지금 시대에 인체 조각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시대에 뭔가 맞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현대 미술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주의적 경향 속에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 역상 조각 실물을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현대 미술의 이런 주의적 경향 속에서도 이용덕 작가님이 지금과 같은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실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앞에서 많은 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젊었었던 시절부터 이게 특징적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나는 신장로가 아니라 오솔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문을 통해서 어떤 주요 흐름, 주류보다는 본인의 작업을 이제 해오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또 앞에서도 또 말씀해 주셨겠지만, 시각적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술이란, 특히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에게 어떤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중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저는 이용덕 작가님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조각가구나, 이렇게 조각적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이미지를 여기도 안 갖고 왔네요. 몇 개 발견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특히 천을 이렇게 띄어서 구조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보고 저는 천을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사진으로 먼저 찍으시고, 그 사진에 기반해서 이제 그 구조 작업을 만드십니다. 뭐 사진으로 찍는 것도 어렵지만, 그건 뭐 사실 카메라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사진으로 찍은 평면을 깊이가 있는 조각으로 다시 번역한다. 이거는 정말 조각적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내 눈에서부터 이 어떤 내가 보는 대상가의 일정한 시각적 거리를 우리 눈에 막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정도보다 우리 이용덕 작가님은 이 거리에 대한 깊이와 거리에 대한 이 감각, 시각적 감각과 두뇌의 감각이 훨씬 예민하신 거죠. 아까 그래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뒤도 보신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덕 작가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용덕 작가의 이 역상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일단은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범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연유를 했냐면, 우리가 역상 조각을 볼 때 도대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작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생각해 보면, 작품 그 자체, 물질적인 이 대상 자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만들어내기만 하지는 않은 이 둘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아날로공이라고 하는 개념과도 그 관련시켜서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상 조각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인가는 작품 자체의 물질적인 작품 자체의 물질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이 마음껏 만들어낸 것만도 아닌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 태제를 얘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세 가지 태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기술적으로 사진이 찍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건데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찍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역상 조각을 실제 눈앞에서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가오는 요 효과가 사진에 찍히지가 않아요. 사진에 찍으면, 제가 이거를 저 작가님 작업실에서 찍어본 건데, 이거를 여기에서 한번 찍고 옆에 가서 찍어봤는데, 사진에는 우리가 실제 역상 조각을 볼 때에 우리 눈에 뭔가 오는 이 효과가 사진에 담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진에 포착돼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우리 눈은 두 개인데 사진의 렌즈가 하나니까 단안과 양안 사이에 이 차이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카메라가 포착해내는 것,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광학적 정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상 조각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과학적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가 이따가 인지과학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와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시각적 정보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카메라로 찍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 자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닌 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생겨나는 두 번째 효과가 뭐냐면, 움직임에 따라서 바뀝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상 조각 앞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다가가고 뒤로 갈 때마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작품의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작품의 이미지 자체가 감상자, 보는 사람과의 인터액션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모더니즘 미술과 아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버그나 이제 마이크 프리드 같은 모더니즘 이론가가 예를 들면 미니멀리즘을 비판했었던 이유가, 미니멀리즘은 작품에 관람자를 끌어들인다.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상황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완결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층위에서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이옥독 작가의 작업은 그 자체,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과 두뇌가 같이 작용하는 요 중간 지점에서 생겨나기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다면 실현되거나 리얼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물질이 같이 변동하고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지점은 이게 물질성과 비물질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글은 심상용 선생님께서 예전에 쓰신 글에도 요 물질성과 영독 작가의 역상 조각이 이제 비물질성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셨던데요. 저는 요 흥미로운 지점이 역상 조각의 출발점으로서 실루엣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실루엣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루엣이라고 하는 게 참 독특한 건데, 뭐 미술 역사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실루엣은 그러면 회화의 기원이라고 플리니우스가 자연사라고 하는 책에서 일종의 이제 일화 같은 거죠. 도대체 회화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실어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회화의 기원은 겁니다. 이 데브다테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애인이에요. 남자 애인이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는데 저 애인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데브다테가 어떻게 했냐면 애인을 벽에다 딱 데리고 가서 여기 그림자가 비치면 그림자에 따라서 애인의 모습을 기억을 하려고 벽에다가 이제 벽에 그림자를 따라서 이렇게 그렸다. 이게 페인팅의 기원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브다테가 도공의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실루엣, 저게 실루엣이잖아요. 실루엣을 그린다라고 하는 게 왜 생겼을까? 실루엣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 떠나간 전쟁터에 가는 애인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닌, 물론 사진 카메라가 있었다면 요즘 같으면 카메라를 찍겠지만 왜 하필이면 실루엣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루엣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18세기까지도 서양에서 이 실루엣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고요. 이쪽에서 불을 비춰서 비춰지는 실루엣을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저게 사진이 등장하면서 초상화가 이제 사진으로 대체되기 이전에 꽤 주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실루엣 초상화들을 만들어서 뭐 애인의 실루엣 초상화를 간직하고 다니기도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왜 실루엣일까 하는 거죠. 이 실루엣이 아까 처음에 발표하실 때 왜 뒤집어 본 신발 주머니 얘기해 주셨잖아요. 신발 주머니가 이렇게 된 모양이나 뒤집어진 모양이나 모양이 똑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그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발 주머니의 실루엣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엣이라고 하는 건 이게 네거티브로 가나 포지티브로 가나 두 개의 공통적인 거고요.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인데 일종의 그 그림자는 그러니까 얘가 이 대상이 어떤 뭐 네거티브의 형태건 포지티브의 형태건 간에 유지되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피부는 이렇게 나이 들면 변하기도 하고 색깔도 바뀌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루엣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물의 특징을 실루엣으로 형상으로 포착해 내면서도 그 인물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변화들의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변화에서 좌우되지 않는 일종의 되게 뭐랄까 어떤 하나의 그 인물의 특징들을 그대로 딱 포착해낼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져서 많은 실루엣 포트레이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역상 조각의 출발이 이 실루엣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건데요. 실제 이제 우리 이용덕 작가는 이 그림자의 문제, 이게 그림자가 사실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건데에 대한 작업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존재의 양면이라고 하는 이 작업,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벽면에 일종의 아까 이제 카메라와의 연관성도 얘기하셨는데 카메라 감광 그 페인트를 바르고 앉아 있으면 빛이 비친 그림자가 이제 벽면에 사람이 떠나도 남아 있게 되는 이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그럼 또 일종의 감광의 원리인 거죠. 이걸 활용한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엣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물질성에만 집중하지 않은 채 그 대상의 형상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는 점에서 이게 역상 조각과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런 작업도 보시면 사실 실루엣이죠. 결국 우리가 보는 건 그 대상의 어떤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작업실에 갔더니 이거 예전에 하셨던 여기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구슬들이 막 끼워져 있는 한 12 정도 레이어가 있는 만한 구조물입니다. 거기에 이 구슬들을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말 제 조각적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이기도 한데 이것이 만들어내는 게 뭘까?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이때도 실루엣과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딱 그 형체화된 매스화된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 우리 눈앞에 직접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것의 형태를 이렇게 실루엣처럼 만들어내는 이런.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역상 조각에서 이 실루엣과 관련된 이 착시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우리 그 대표적으로 역상 조각이 갖는 그 놀라운 아주 흥미로운 효과 중에 하나는 역상 조각 앞에서 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인물이 계속 저를 찾아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실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특히 전시에서 인물이 아닌 자동차가 역상 조각으로 만들어진 거 보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있고요. 인물인데 인물을 한쪽에는 인물의 역상 조각이 있고 그 가운데는 똑같은 인물을 완전히 까맣게 칠해서 이제 이렇게 실루엣처럼 해놓은 이 작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천 부조가 있을 겁니다. 다 이제 형태는 이렇게 음각으로 조각한 역상 조각이에요. 그런데 천하고 그 까만색 인물이지만 완전히 이제 인물을 전체 검게 그림자처럼 칠한 이 작품 앞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걔네가 따라오던가요? 따라오지 않아요. 그죠? 걔네는 따라오지 않고 인물이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따라옵니다. 우리를.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 대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천 부조도 분명히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데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우리 눈에 따라서 따라온다거나 하는 효과는 거기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상 조각이 만들어내는 이 소위 착시 효과, 아까 심상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는 뭔가 이게 단지 시각적인 것에서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하향 정보 처리라는 그 개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나가면서 되게 많은 하향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탑다운 프로세싱입니다. 우리가 우리 두뇌가, 인간의 두뇌가 오랫동안의 진화를 거치면서 만들어낸 혹은 개발해낸 되게 생존에 유리한 역량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살아나갈 때 눈으로 어떤 시각적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뭘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면 생존에 그렇게 유리하진 않겠죠. 예를 들면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맹수가 누군가 어떤 존재가 탁 나타났는데 그러면 제가 뭘까? 제가 눈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뭐고 얘를 구성한 다음에 얘가 위험하니까 도망가야지 하면 늦죠.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걔가 나타나자마자 저게 무엇인가라고 위험이라고 하는 신호가 우리 두뇌에 먼저 켜져야, 그래야 얘가 눈으로 제공하는 시각적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존에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로서의 인간은 오랜 몇만 년간의 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능력을 만들어냈고요. 우리 두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판단하기 전에 얘가 뭐야 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그 개념이 우리의 우리의 시각을 어떻게 보도록 구조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작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아니면 텍스트를 읽을 때도 그래요. 분명히 스페링이 틀렸거나 철자가 틀렸지만 우린 텍스트를 읽을 때 틀린 철자도 넘겨가면서 맞게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cat이라고 했었을 때 A 대신에 A가 E로 쓰여 있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문장이 이게 cat이라고 이렇게 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춰서 읽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뭐고 어떤 맥락이고 무엇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라고 우리의 시선 자체를 얘가 탑다운으로 규정하는 이 하향 정보 처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보자면 역상 조각 앞에서 생겨나는 시각적인 착시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두뇌에는 이 사람의 얼굴, 인체를 포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발달된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게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동물,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동물을 재빠르게 알아차리는 능력은 진화적으로 정말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두뇌 뒷부분에는
여기 보시면 제가 방추형 얼굴 영역이라고 부르고 추체 유리 상구라고 하는 특별한 뇌의 영역이 이 부분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인식하는 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는 얼굴을 인식하는 데 되게 민감합니다. 우리 두뇌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사물도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 인식하는 특별한 영역이 있고 그 신체를 인식하는 것, 살아있고 움직이는 신체를 인식하는 특별한 우리의 두뇌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그만큼 신체와 얼굴에 민감하게 작용을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역상 조각 앞에서 생겨나는 이런 착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는 대상이 신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두뇌는 신체는 기본적으로 3차원이고 둥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탑다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미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형성되어서 우리 두뇌가 갖추고 있는 일종의 선 개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역상조각을 보고 있을 때 우리 눈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 눈이 받아들이는 이 그 시각적 정보하고 사람의 얼굴이라면 내가 이렇게 돌으면 이쪽을 보여야 되는데 이 앞면을 보고 있다가 옆면을 보면 옆면이 보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두뇌의 우리의 개념과 그런데 실제로 보다 보면 움직였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건 이쪽 옆면이 아니라 사실 음각에서 반대쪽 옆면인데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뇌가 우리가 보는 시각을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음각인데 우리가 이동하면서 보면 얘가 얼굴이나 신체에 대한 우리 두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측이나 이게 기대의 개념이 탑다운 프로세싱으로 작용하면서 그게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음각의 시각적 데이터와 결합되어서 그 둘 사이에서 기묘한 하나의 타협 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얘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져서 따라오는 거죠. 이 지점이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동차는 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냐? 우리는 자동차가 익숙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 사람하고 자동차는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우리의 시선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두뇌에도 이미 자동차는 이 둥그러운 어떤 대상이고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그 측면이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두뇌의 개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그게 생기는데 예를 들면 완전히 까맣게 칠한 사람이거나 이 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 충돌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지점이 흥미로운 건 하나는 역상 조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이미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서 생겨난 인간의 두뇌가 대상들에 대한 파악, 인체 어떤 이런 대상들에 대한 파악과 우리의 시각적인 우리 눈에 입력되는 시각적 데이터 요 둘 사이의 충돌과 요 둘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제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질적인 대상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두뇌가 그냥 만들어내는 완전한 일루전도 아닌 그 둘 사이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렇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이동하면서 따라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예. 이게 얘 자체는 물질적이지만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비물질적인 요 상황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아이디어였고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을 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